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 나온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시간이 오는 14일 금요일까지 남아있다면서 검찰은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하기로 한 기존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법원에서도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대체 검찰에서 이렇게 뭉개는 이유가 뭘까요? 구속기간 산정 기준을 날로 해야 할지 시간으로 해야 할지 일선 검사들도 헷갈리고 있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혼란을 이대로 방치하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항고하지 않는 이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안동문화 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말이 돼? 원리금 보장에 만기 보유식 가상금리, 복리이자, 분리과세까지. 이게 말이? 됩니다. 그것도 5년 만에 됩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 5년물 출시. 연간 구매 한도 2억까지. 미래에셋증권에서 레어의 자동 청약하세요. 원금손 실리,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건 필독. 네, 3월 13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안형진의 쾌도난법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문경시 소식 알아봅니다. 한국예총 문경지회 올해 한 해 계획 알아봅니다. 이어서 인미의 그래도 정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형진의 쾌도난법 오늘도 안형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하신 내용 보니까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이 말을 좀 들어는 봤는데 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사업하다 보면 뭐 장사를 하다 보면 행정 관련 법규를 어겨서 관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 가뜩이나 불경기인 지금 이런 처분을 받으면 타격이 매우 큰데요. 관공서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불복을 해야 되는데, 자, 오늘은 이 절차 내용 어떤 건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행정처분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행정청에서 그렇습니다. 하는 게. 예. 뭐 인허가도 이에 속하고요. 영업정지 처분, 뭐 벌가금 부과 이런 거 다 이제 행정처분에 속하는데요. 예. 뭐 예를 들면 인허가의 경우는 뭐 어떤 홍길동이 인허가를 신청했는데 행정청에서 거부를 했으면 그 거부 처분을 받은 사람이 홍길동 본인이 이제 관청을 상대로 불복을 제기할 수 있고요. 예. 한편 그 행정행위의 직접 당사자 아닌 제3자도 행정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아, 제3자도요? 예, 예를 들면 우사나 돈사 등을 건축 허가를 내줬을 때에 그 주위 주민들도 그 허가를 내준 게 이제 부당하다, 위법하다라고 해서 이제 행정 쟁송을 밟을 수 있다는 거죠. 아, 이런 경우 흔히 좀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행정처분에 의해서 그 불이익한 효과를 받는 주변인들도 이제 당해 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 조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예. 그래서 생활하시다가 저기 막 이상한 어떤 싫어하는 어떤 거에 대해서 그 건축 허가나 개발 행위 허가가 났다 이랬을 때는 그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못 다투게 되거든요. 아, 그런 게 기한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180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빨리빨리 상담을 받아보시고 입장을 정하시는 게 맞지, 지나고 나서는 하겠다 이런 이제 기한 도가로 안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행정 처분에 대해서 나는 동의 못하겠다, 난 불복하겠다 하는 게 이제 행정 소송을 갈 수 있는 거고 행정 심판을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가 우리 사는 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 집 앞에 뭐 어떤 큰 건물이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 집 뭐 다 가린다, 햇빛 다 가린다. 이럴 때 이제 행정 소송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은 건물 간의 부분은 이제 민사 소송으로 들어가겠는데.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우사 돈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건축 허가에 대해서 이제 할 수 있고, 뭐 건물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 가능한데 그건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뭐 행정 심판, 행정 소송 이걸 좀 구별을 네. 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행정 소송이란 거는 네. 일단 법원에 소장을 내서 불복 절차를 받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행정 소송을 하려면은 우리 경북이 아니라 대구지방법원 본원에 소를 제기해야 되는 거죠. 아, 안동 지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구까지 가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예요? 경북 그 어디에도 행정 소송을 할 수 있는 법원이 없습니다. 아, 그런 거군요. 예, 그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 점은. 예, 예. 예를 들면 강릉 같으면은 예. 강릉 지원에서도 행정 소송을 하거든요. 아, 이게 뭐 저기 똑같은 모든 지원에서 안 된다 이게 아니군요. 강릉은 되는 전국에서 데가 있고. 유일하게 이제 왜냐하면 영동 지역이 태백산 옆에 있으니까 예. 행정소송하러 춘천지방법원 본원까지 가기가 너무 어렵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예. 예외적으로 강릉 지원에는 행정소송도 하도록 이제 법률이 예전부터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강릉 지원 하나만 강릉 지원. 행정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원 단위에서는. 웃기네요, 이것도. 그래서 그 강릉전 국회의원들이 되게 유능했던 거죠. 아, 그래요. 그거는 항소심 재판도 할 수 있습니다. 강릉 지원은 거기서요. 예. 2심을 한다고요? 2심을 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렇죠. 지원 단위에서 예. 단독 재판에 대한 항소심을 할 수 있는 거는 강릉 지원이 유일한데 그러니까 행정소송도 할 수 있고 항소심도 할 수 있어서 물론 합의부 재판은 고등법원 가야 되니까 못 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1심 재판에 대한 항소심 행정소송은 강릉에서 할 수 있어서 우리 경북 안동에도 법원이 생기면 좋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강릉처럼 좀 항소심 및 행정소송을 하자 이러면 엄청 우리 경북도 편리해지고 우리 지역의 경제 좋아지겠죠. 요 점을 좀 각주 삼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 예. 어이든동 이 대구지방 본원에 소를 제기하기 굉장히 불편하고요. 이 행정소송이 다른 소송과 비슷하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소장 내고 뭐 송달하고 답변서 받고 첫 길 잡히는 데만 한 6개월 걸려 보는데요. 예, 그 뒤에 또 수회의 공방을 거치면 더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를 다 해가지고 그 처분이 위법하면은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하는데요. 예. 이렇게 흘러가는 게 행정소송이고요. 이것도 혹시 그럼 이렇게 한번 소송해서 시간은 좀 걸리는데 네. 만약에 이제 승소를 하면 네. 이제 거기서 이제 확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죠. 또 항소 상고할 수 있죠. 그 행정기관에서 예, 서로 항소 상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건 다 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그래서 네. 뭐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몇 년씩 걸린다는 게 이거군요. 그래서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행정심판이란 거는 예. 이제 법원이 아니라 행정부 내부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 불복을 제기하는 겁니다. 아, 행정부 내에 그렇죠.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게 있다고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사법기능을 담당하는데 예. 이거는 법원 사법부에 있는 게 아니라 예. 행정부 내부에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뭐 안동시청 이런 데도 위원회가 있나요? 안동시청에는 없고 예. 이제 광역자치단체나 중앙 단위에 있는데요. 아, 경상북도는 그렇습니다. 있는 거군요. 예. 제가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이라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직이에요? 현직 위원입니다. 그래요? 예. 일이 많나요, 여기? 여기 일 행정심판? 많습니다. 일 많아요? 예, 일 많고 중 막 큰 사건도 들어오고 해서 하긴 뭐 경상북도 내 모든 행정심판 다 이제 몰릴 테니까 경상북도로. 그렇습니다. 일이 꽤 많겠네요. 예, 굉장히 좀 그리고 성실히 하는 걸로 유명하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경상북도의 경우는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은 또 신청서 접수일부터 90일 내에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신속한 결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내지 두 번 심리하고 바로 결론을 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좀 전에 법원에서 진행하는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좀 더 유연성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처분이 위법한 경우 물론이고 부당한 경우에도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경우는 물론 그렇죠.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위법하지 않은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좀 부당하다. 위법은 아닌데 살짝 예. 부당하다. 여기도 또 구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렇죠. 이게 큰 차이인데요. 예. 위법하다는 건 당연히 법률이나 비례원칙 등에 위배해서 위법하는 건데 부당하다는 거는 위법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경험칙, 논리칙 여러 가지 비추어서 이건 너무 아니다 싶은 경우로 이거는 부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법원보다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권리구제를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더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소송 가는 것보다는 경상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게 훨씬
간편하고 낫겠네요. 비용도 덜 들고. 예, 저는 그 절차를 한번 이용해 보는 걸 적극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아. 왜냐하면은 위법이 아닌 부당할 때도 예. 구제를 해주니까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뭐 식당을 해요. 식당을 운영하는데 뭐 술도 이렇게 파는 식당 하는데 어떻게 하다 잘못해서 청소년이 뭐 그렇죠. 이렇게 술을 마시게 돼서 그렇죠. 영업정지 한 달을 받았다. 네. 내가 이제 운영하는 저 가게에서 그런 걸 받았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게 행정소송 가는 것보다는 워낙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그렇죠. 행정심판을 일단 경상북도에 청구를 해라. 그렇습니다. 이거군요.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이거는 행정처분이 이거 너무 이거 위법하다 아니다. 요거만 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거 조금 심하다 그래서 한 달 영업정지는 너무 심하니까 요거 한 일주일로 감경해 주겠다. 이런 처분도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행정심판을 해야 되겠군요. 특히 이제 영업정지나 그런 과태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처분에 있어서 처분을 어떤 조정하면 재량이 많이 인정되는 행정심판을 한번 거쳐볼 만한 거죠. 거쳐보고 거기서 만약에 그냥 내가 패소했다 그러면 행정소송으로 갈 수 소송까지 있습니다. 또 갈 수가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이 이거군요. 행정심판을 하면은 뭐 한 달짜리를 예를 들어 뭐 2주로 깎을 수도 있는 이런 유연성이 있는데 깎아주겠죠. 예. 행정소송을 가면은 이거는 한 달 그냥 처분 아니면 완전히 무죄 해가지고 영업정지 끝. 일도 양단적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행정소송에서는 뭐 이렇게 유연성이 없고 그렇죠. 유죄냐 무죄냐 요거 가르듯이. 그렇죠. 일도 양단식인데 행정심판은 그게 왜 그러냐면 행정과 사법에 이제 이 견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부 소속의 위원회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그 안에서는 좀 더 하는 게 상권 분립 원리와는 관계 없어서 좀 더 유연성이 있다는 거죠. 만약 법원이 뭐 행정청이 처분했는데 좀 깎아줘버리고 이러면은 이게 좀 권한을 침해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한 어떤 이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또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한창 뭐 탄핵 심판 중이니까 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거 유죄냐 무죄냐만 딱 가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진고 정지냐 아니면 그렇죠. 계속 해도 되느냐. 요걸 딱 가리는 거. 요게 이제 여기 이거 뭐죠? 행정소송의 비유가 되겠고.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형사 재판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무기징역이냐 뭐 10년이냐 20년이냐 그렇죠. 이렇게 또 할 수가 있잖아요. 형을 내릴 수 있는데 요게 이제 탄핵 심판 행정 심판에 해당되겠군요. 예, 그렇게 좀 유사성이 있다 볼 수는 있죠. 이렇게 또 비슷하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그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제 심판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이제 민생 사건들이 많이 옵니다. 그렇겠죠. 그랬을 때는 또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민생 구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기관이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 민생 가이드라인이라는 그런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형편이 어렵고 초범이고 뭐 이런 저런 사정이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안동시나 예천군에서 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제재적 처분을 내렸을 때 심판위원회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걸 강경해 주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지금 현재 제가 활동하면서 느끼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호해야 되니까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전반적인 흐름을 보자면은 굉장히 어떤 지금 불경기고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내려고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노력하고 있고 또 이를 또 도에서도 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사건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경상북도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행정심판 청구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점점 행정심판이 좀 장점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또 뭐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행정심판을 거쳐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꽤 많아야 될 것 같은데요. 꽤 많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명수는 저도 파악을 못했는데 대략적으로 뭐 수십 명은 15, 20명 넘죠. 그래요? 예. 그 정도.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심판을 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가보면요. 저도 위원으로 참석해서 이제 심판 주심으로서 뭐 판단도 하고 하는데 굉장히 관련 공무원들도 성실이라고 또 위원들도 사실 그는 변호사들이 주로 하는데
봉사활동의 일환이거든요. 그 시간도 많이 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겠죠.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성실하게 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이 제도가 참 잘 운영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이런 걸 또 직접 목격을 하고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청구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소송은 3심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입장에서 내 청구가 받아들여졌다면은 네. 상대방 행정청은 불복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끝나버립니다. 유리하네요, 우리 시민들한테. 그렇죠. 청구하는 사람이 졌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갈 수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청구하는 사람이 이겼을 경우에는 행정청은 행정소송을 못 가게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이기면 진짜 좋으니까. 믿져야 본전, 그거는. 그렇죠. 그 규정, 그 이기면 그날 끝나는 겁니다. 예. 그런 강력한 어떤 효력을 법률이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행정심판은 굉장히 효용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참 이 편면적인 구조라는 점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결론적으로 이제 행정심판은 간이하고 빠르고 더군다나 위법할 경우뿐만 아니라 부당한 사항까지 심사가 가능한 장점이 있고 예. 또 필요한 경우에는 재량적으로 감경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청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심판 우리 지역 같으면은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있겠죠. 예. 그곳에 구제를 요청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만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거 행정심판 청구하는 그 과정이 좀 많이 어렵거나 까다롭거나 그렇지 않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해야 할 정도인지 아니면 개인이 충분히 뭐 혼자서도 할 수 있을 정도인지. 행정심판도 전자소송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검색창에 행정심판 치시면은 누리집이 나옵니다. 예, 예. 그럼 거기에 이제 들어가셔서 보시면 어떻게 하는지 자세한 설명도 있어서 간단한 사건 같으면 거기를 통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 또 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조금 받아서 할 경우에는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 사건의 난이도라 다르기 때문에 영업정지 3개월 맞았는데 1, 2개월로 감경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예. 그거는 법률 비용보다는 그 감경하는 그 이익이 더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이 점은 뭐 직접 하시는 것도 좋고 홈페이지에 도움을 받아서 예. 아니면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활용하시는 걸 적극 검토해 봤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행정 소송하기 전에 행정 심판이라는 단계를 한번 거치면 뭐 불이익 볼 게 없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거 우리 그렇죠. 시민들 입장에서는 네네. 그리고 비용도 뭐 거의 적게 들고 이제 인지송달료도 없죠. 그래요. 그러니까 소송하려면 인지송달료 내고 시작하게 되는데. 내가 하면은 그냥 비용이 전혀 없을 수도 있는 행정 심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말이 돼? 원리금 보장에 만기 보유식 가상금리, 복리이자, 분리과세까지. 이게 말이? 됩니다. 그것도 5년 만에 됩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 5년물 출시. 연간 구매한도 2억까지. 미래에셋증권에서 레어의 자동 청약하세요. 원금손 실리, 투자 전 상품 설명서는 여권 필독.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나는 가족 부자입니다. 나를 챙겨주는 돌보미 이모. 육아휴직 때 아빠 회사 지켜주는 삼촌. 동생 첫 만난 이용권도 주는 공무원 언니까지. 진짜 많죠? 다 같이 키우고 다 같이 행복하게.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5분 48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 문경시 소식 알아보는 순서인데요.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곳이죠.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문경지회는 올해 어떤 사업 계획을 갖고 있을지 알아봅니다. 한국예총 문경지회 박희엽 회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희엽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예총 문경지회 지회장을 맡고 있는 박희엽입니다. 네. 자,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국예총이 어떤 기관인지 또 네. 문경지회는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좀 알려주신다면요. 네, 풀네임이 좀 길기는 하는데요. 예.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를 줄여서 흔히 한국예총이라고 합니다. 예. 지역 예술문화의 진흥과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예총은 10개의 회원협회가 있습니다. 예. 한국국악협회, 한국미술협회, 한국은 빼고 하겠습니다. 예, 예. 문인협회, 음악협회, 무용협회, 건축가협회, 사진작가협회, 연예예술인총연합회, 그다음에 연극협회, 한국영화인연합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산하에 전국 17개의 특별시와 도연합회가 있고요. 예. 그 산하에 전국에 154개 시군지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문경시지부는 경북예총연합회 내에 16개 시군지회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경지역의 예술제와 전시회, 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한국예총이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10개 예술단체들이 이제 소속이 돼 있는 거고 그 밑에 이제 경북예총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문경지회가 있다. 문경지회는 혹시 몇 개의 예술단체나 소속이 돼 있나요? 6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6개. 그렇군요. 예. 그 혹시 이 지금 한국예총에 10개 예술단체가 있잖아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그 단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술 분야에? 문화예술 분야에? 그런데도 여기 한국예총이 좀 들어오고 싶다 그 원하는 데도 많이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데. 예. 한국예총 10개 산하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10개 협회. 예. 그 협회들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확실히 알았습니다. 예총이 어떤 조직인지. 예. 자, 굉장히 좀 조직이 방대하고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올해는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을까요? 네, 먼저 지난 1월 3일 날 우리 문경예총에서 문경시에서 모든 기관 단체장들이 모여서 인사와 덕담을 나누는 신년 할애회를 주최를 먼저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 3월 말이죠. 다가오는 3월 29일, 30일 이틀 동안 문경 시내를 감고 돌아가는 그 영광천변이 있습니다. 예. 그 영광체육공원에서 영광의 벚꽃과 함께하는 2025 봄앤봄 예술제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연중 행사로 10개 읍면 동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가을에는 6개 회원 단체들의 전시와 공연이 펼쳐지는 제25회 문경예술제와 문경시 학생들을 위한 49회 학생예술 실기대회 그리고 문경읍에 위치한 그 슈필라움이라는 클래식 공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연 지원을 하고요. 끝으로는 연말에 예술인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예술인의 밤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년 계획 이렇게 쭉 있군요. 혹시 그 처음에 말씀하신 2025 봄앤봄 예술제가 올해 처음 열리는 건가요, 혹시? 아닌가요? 올해는 처음이고 작년까지는 다른 행사로 이렇게 기획을 해서 영광 페스타나 그 이전에 락 페스티벌 이렇게 행사를 기획했던 것을 우리가
행사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렇죠. 이 이름도 이거 바꾼 거죠. 봄앤봄 예술제. 이거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원래 이제 처음인데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문경 예총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대표적인 뭐 행사나 축제가 있을까요? 대표적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행사가 정기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예술제도 그렇고 하지만 아까 조금 전에 금방 말씀하신 문경의 그 영광천변에서 봄앤봄 예술제 기획하고 있는데 문경만의 특색을 가득 담은 봄 예술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개막식 공연으로 문경시립합창단과 시립무용단 공연이 있고요. 이틀 동안 그 프로그램을 간단히 소개드리면 피아노 한국 완주 체험, 벚꽃 음악회, 삼행시 쓰기 대회, 시민과 함께하는 신앙송회, 판소리 및 국악기 연주 체험, 시민 노래방, 테마를 의상 체험, 옷을 입고 사진 찍기, 나만의 명화 그리기, 좋은 배우 띄우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분들이 운영하는 그 나라별 먹거리 부스를 한 10개 정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한국 말씀하시죠. 잠깐 우리가 영광철공 보충 설명 조금 잠깐만 드리면 작년에 영광을 가로지르는 그 보행교가 완성이 되었거든요. 예, 봤습니다. 예. 보셨습니까? 예, 그 많은 분들이 발걸음을 하고 계시고 또 야경이 정말 아름답고요. 우리 신영국 시장님께서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셔서 우리 문경 예청도 힘을 보태기 위해서 벚꽃이 아름다운 영광체육공원에서 행사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보행교가 그 작년에 완성돼서 그쪽에 뭐 저 출렁다리인가요? 뭐 있지 않나요? 하늘다리인가 출렁다리 그렇죠? 보행교 거기죠. 한쪽으로 중간쯤에서 그 송정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출렁다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직접 가보진 못했는데 아직 그 뉴스에서 나왔던 그 기억이 나네요. 언제 한번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한국예총에서는 그 예술인들에게 또 지원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문경 지역 예술인들에게 뭐 지원 프로그램이나 뭐 창작 지원 사업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문경예총에 그 소속된 6개 협회에 예술제 기간 동안에 전시회나 공연을 위해서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시협회 같은 경우에는 문인협회, 미술협회, 사전협회 여기에 지역 작가 예술 작품들을 전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문경시 지원을 받아서 작가들의 작품을 카페나 식당 그리고 또 전시 가능한 공간들이 있으면 일정 기간 작품들을 전시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예술 작품을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공연협회는 또 특별히 또 찾아가는 놀림 밤마다 행사를 통해서 공연협회 회원들이 또 활동할 기회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문경예총 소속들의 회원들의 그 질적 성장을 위한 회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문경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 예술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도 금방 말씀드린 그 찾아가는 어울림 한마당이라는 요 사업이 아마 다른 지역에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문경에는 공연장이 문경 시내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그 시내를 벗어나서 10개 읍면동을 방문해서 공연 그리고 문화가 또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노래 자랑도 하고 예총 공연단체, 음악협회, 연예예술인협회, 국악협회 요 세 협회 공연 등으로 문화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3년째 접어들었는데 지금까지는 아마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어 왔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우리 그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실 것도 같네요. 그러니까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찾아와서 또 공연을 해주니까. 예. 혹시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따로 있을까요? 조금 아쉽지만. 아직까지 일반 성인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고요. 대신에 문경 예술제가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 그 예술제에 6개 협회가 문경시와 문경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받아서 각 종목마다 학생들의 실기대회를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예술 색sap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우리 예총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6개 협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인, 미술, 음악, 연예, 국악, 사진 이렇게 6개 협회가 있는데 이 중에서 그 문경지회 같은 경우는 제일 좀 활성화되고 회원도 많고 활동도 많이 하는 협회가 이 중에서 어떤 협회인가요?
그렇게 물으시니까. 네. 회원 많은 곳, 뭐 행사 좀 자주 하는 데가. 6시 협회가 활발하게 다 움직이고 있어서. 다 열심히. 제가 어느 한 협회를 말씀드리면 또 편애하는 게 돼서. 그렇군요. 자,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문경 예총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문경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걸 이렇게 알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놓친 말씀, 또 한 해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요? 예. 우선 연극협회가 지금 준비 중에 있어서 원래 아마 연극협회가 추가될 가능성이 많고요. 아, 그래요? 지금까지는 문경시의 지원을 받아서 문경예총이 몇 년 사이에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문경시에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또 특별히 우리 신영국 문경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시장님께 감사 인사를 또 드리고 또 많이 도와주시는 우리 이정덕 문경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에 많이 신경 써주시거든요. 예.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또 시청의 문화예술과에도 늘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제가 고마움을 표시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소망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뭐 좀 막연하긴 하지만 우리 봄앤봄 행사가 잘 진행이 되고 문경예총과 시민들을 위한 더 풍성한 행사로 자리를 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개 협회가 진행하는 문경예술제가 좀 더 예산이 좀 지원이 되면 우리 지역 예술가들의 활동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원해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아주 회원 여러분들이 참 너무 음성만 들어도 참 믿음직스럽다. 믿음직스러운 참 이런 회장님이라는 그런 느낌을 저도 오늘 인터뷰하면서 받았는데 문경 지역의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예총 문경지회 박희엽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인미의 그래도 정치 시작합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인미애 의원과 함께하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인미애입니다. 네,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 민주당에서 어제부터 여의도부터 광화문까지 도보행진 시위 중이잖아요. 네네. 혹시 오늘도 했나요? 예, 오늘도 했어요. 의원님은요? 했지요, 저도. 같이 하시고. 그거 이게 아마 한 1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히 8.7로 나오던데 뭐 이렇게 돌아오다 보면 10km 가까이 되겠죠. 네, 이게 직선 거리가 8.7km여서 예, 뭐 한 10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 2시간 한 반 정도 걸렸어요. 2시간 반 걸리죠. 예. 네. 10km면은 보통 한 4km가 꽤 빠른 걸음인데 시속 4km가 한 3km 정도. 예, 그렇군요. 어느 정도 몇 분 정도나 대략 이렇게 함께 걸으시나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저희 의원들은 거의 다 걸으니까 한 170여 명이 다 걷는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뭐 함께 가는 보좌진들도 한 2명 있고 시민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함께 해요. 네네. 그리고 어제 보니까 대한민국을 지키는 여성들 이러면서 민주당 여성 지지자들도 있고 또 자발적으로 이렇게 깃발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요. 굉장히 의외였어요. 그리고 저희는 앞에서 가니까 뒤에 끝이 안 보인다 이 정도만 알지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이게 뭐 수백 명 단위가 아닐 수도 있겠군요. 수천 명 단위. 아, 그렇죠. 제가 볼 때 한 1, 2천은 좋긴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는 저희가 그냥 인도로 했는데 오늘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이제 차도에 이제
바깥 차선으로 그냥 저희가 조용하게 걸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예, 경찰이 좀 이렇게 가이드도 좀 해주고. 예. 평소에 뭐 운동하실 시간이 없으실 텐데 겸사겸사 운동 겸 시위 겸. 예. 네. 저희가 의외로 길에서 주민들의, 그러니까 시민들의 반응이 되게 좋아서. 맞아요. 예, 뭐, 커피숍에 앉아있는 분들은 막 손을 흔들어 준다거나, 지나가는 분들이 이제 같이 구호를 외쳐준다거나, 또 민주당 고생한다 이러면서 박수 쳐주고, 또 이렇게 많이 걷다 보니까 목이 마른데,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음료수도 좀 건네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럼 이제 광화문에 집결해서 거기서 또 집회도 하시는 거죠? 네. 저녁에. 7시부터 집회를 하고 9시 반부터는 저희가 비상의총을 그 광화문에서 합니다. 어제도 그저께부터. 그래요? 네. 의총도 뭐 자리를 또 이렇게 빌려서 실내에서 또 의총도 하고 네. 그러시는군요. 참. 어떻게 보면 제가 이거 평소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의원님이 일복이 좀 많이 터진 의원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번 지금 22대인가요? 23대인가요? 네네. 22대. 지금 국회의원만큼 이렇게 일이 많고 쉼 없이 달려온 국회가 있었나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맞습니다. 완전히 저희들이 이거 진짜 극한 직업이다 진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 절대적으로 잠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매일 오늘도 저희가 아침 7시 반부터 그 농지법 개정안과 관련된 토론회를 했거든요. 이제 그래요. 제가 준비를 해서 하고 하다 보니까 보통 의원들 일정이 7시 반부터가 공부 모임이나 토론회 이런 게 돌아가니까 진짜 극한 직업. 네. 아니 왜 보면은 국회의원들 보면 왜 여름이나 왜 겨울에 이럴 때는 좀 쉬고 뭐 해외 출장도 좀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 그렇죠. 국회의원들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갈만하니까 계엄이 터져서 지금까지. 좀 빨리 이 사건이 좀 마무리가 되고 전국이 빨리 안정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너무 주말을 반납하고 저희들이나 또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모두 다 주말을 반납하고 이렇게 계속 거리로 모이잖아요. 맞아요. 이건 국가를 위해서도 매우 안 좋은 거고 그래서 저는 헌재가 빠른 시간 내에 판결을 내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번 주 금요일도 저는 늦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내일이죠. 지금으로 봐서는 내일 선고 좀 힘들 것 같아요. 다음 주 가나요? 잘 모르겠어요. 저희 내부에서 의원들 간에도 이야기가 나오는 건 헌재가 일반적으로 한 이틀 전쯤에 선고를 언제 할지를 미리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처럼. 오늘 선고 나오는 최재정 감사원장의 경우 이틀 전에 오늘 판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이걸 이틀 전에 알려줬을 때 사실 이게 이 극한의 대립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틀 전에 판결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일 오전에 9시에 브리핑을 통해서 내일 오후에 판결을 한다는 것. 그래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고서 판결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약간은 기대 섞인 전망을 하는 의원들도 꽤 많이 계신데요. 내일 지나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늦어지는 건 서로가 참 위험한 일인 건 분명한 맞습니다. 일입니다. 뭐 큰 피해도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사회적 비용이 이게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맞습니다. 이게.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자, 그나저나 이번 주 내내 뭐 날짜냐 시간이냐 이거 갖고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구속 취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왜 그동안 지금 70년 넘게 계속 날짜로 계산하다가 이번에만 윤 대통령만 시간을 계속 계산을 해서 풀어주고 또 이거 끝나니까 다시 대검에서는 지침을 내려서 다시 날짜로 계산하라.
단 한 명만 예외를 둬서 이렇게 계산했다는 거. 이거 한 가지 비판할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 거고. 두 번째가 그 체포 적부심이 있었잖아요. 그게 한 10시간 반인가요? 예. 네. 요것도 이제 요걸 원래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10시간을 늘려야 되는데 구속 기간을 이것도 포함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좀 하자가 분명히 있고. 네. 세 번째가 이제 검찰 이제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판사 문제고 세 번째는 이제 검찰 문제인데 왜 즉시 항고를 포기했느냐. 네. 이 세 가지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지금 보면은. 맞습니다. 네, 한 말씀 좀 주시죠. 예, 전체적으로. 이거는 국민들이 아마 지난주 금요일부터 굉장히 그 대한민국 사회에서 황당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지기현 판사가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어쩌면 합작한 작품이 이번 사건이라고 보고요. 이 사건을 기획한 의도는 딱 하나죠. 어쨌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켜야 되겠다라는 것. 그 목적 하나로 저는 기획이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기획을 누가 했을까? 뭐 추측컨대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김주현 민정수석의 작품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긴 하나 저는 이번 사건이 보여준 우리 사회의 민낯, 소위 사회 지도층, 검찰 카르텔, 이 민낯을 저희가 막 아주 생생하게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문제가요. 예. 돈이 있는 사람의 경우는 이후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서부지법이잖아요. 예. 그런데 체포영장이 발부된 곳이 아닌 법원에다 체포 적부심을 신청했어요. 서울중앙지법에. 중앙지법으로 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위 판사 쇼핑을 한 거죠. 아하. 그리고 이거는 구속기간에 산정을 하지 않았어요. 예. 이러면 이후에 돈 많은 사람들은 소위 이런 잔기술들을 총동원해서 구속이라는 제도가 갖는 그 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드는 일을 저는 수도 없이 벌일 거다. 이런 우리 사회의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검찰과 법원이 이런 짓을 했는지 정말로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법의 안정적인 집행에 있어서도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렇습니다. 구속된 사람이 법원 기피해서 뭐 제주 지원이나 이런 곳에 체포 적부심 신청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이며 구속 취소나 이런 것들을 청구하게 되면 시간이 무한정 가게 되는 건데 저는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납득이 안 가는 일들을 벌인 거거든요. 거기다가 더 황당한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이 딱 한 사람만을 위해서 잠시 시행됐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는 다시 대검이 시간이 아니라 날짜로 계산해서 구속기간을 산정해라 하는 조치를 취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본인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스스로 부정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누구한테 법을 지켜라라는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법으로 먹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법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고 법을 지키지 않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법의 존엄함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는 데서 저는 이거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나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정말로. 정말 이상합니다. 지기현 판사이 부장판사라는데 꽤 뭐 법관 생활도 오래 했는데 아니 그 형사소송법에 그냥 규정이 나와 있잖아요. 날짜로 계산한다. 본인이 쓴 책에도 본인도 직접 쓴 책에도 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체포 적부심도 그 시간 거기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형사소송법에 네, 아주 맞습니다. 명확하게. 근데 이걸 두 개를 다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취소를 인용을 했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자 뭐 지기현 판사 그렇다 치고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 목소리가 많고 민주당에서 지금 탄핵 카드도 좀 만지작되고 있는데 자, 이 정도라면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스스로를 굉장히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이런 검찰총장의 행태에 대해서 검찰들도 굉장히 부끄러워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그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게시판에
구속 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이 계속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예. 이번 사태 책임이 굉장히 크고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나중에 이거는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사태를 이미 고발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저는 수사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공수처에서도 뭐 한다고 어제 오동훈 처장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네, 이번에 맞습니다. 수사를 하겠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왜 그렇게 검찰 개혁 목소리가 많은지 이번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검찰 카르텔을 보면서. 그렇죠. 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거예요.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예. 네. 그리고 저는 더 황당한 건 검찰만 이러냐는 거죠. 최상목 권한대행의 경우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헌재의 판결을 존중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아직도 임명을 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죠? 이 사람들은 왜 법을 자기 마음대로 띄었다 붙였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집행하는지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로 이게 대한민국의 소위 국무위원 그다음에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태도인가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이 분노가 가라앉질 않습니다. 헌재에서 선고를 했잖아요. 판결을 했잖아요. 이거 위헌이니까 임명하라. 그런데 뭐 국무위원들 모여서 간담회에서 위원들이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면서 이 헌재의 이 판결을 승복을 안 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근데 이런 위헌적인 사고가요. 지금 보면은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헌법 위반이 있어도 대통령 있어도 좀 탄핵 기각은 하지 말아달라고 주장을 하는가 하면 윤상현 의원은 국회 해산해야 된다고도 하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임미 의원 윤상현 의원의 발언은 국민들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얘기잖아요. 탄핵이 기각이 되어서 대통령이 즉각 직무 복귀가 되었을 때 대통령이 일을 하려고 해도 여전히 국회는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니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현재 국회의원이 논리예요? 이거는 이 얘기는 그러면 헌재의 판결이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생각을 이미 마음에 갖고 있는 거고요. 이건 충분히 반헌법적인 발언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것도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철우 경북지사가 윤 대통령 그 각하 논란이 있잖아요. 각하라고 부르자라고 했다가 이제 SNS에 확 내렸는데 이것도 굉장히 문제 있는 발언 아닌가 해서요. 좀 여쭤볼게요. 저는 이철우 지사가 그동안 그래도 정치적으로는 매우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행정가로서의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고 그것이 이 도민들한테 약간의 신뢰를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의원 하면서 직접 보셨잖아요. 옆에서.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도에 필요하다면 야당이고 여당이고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그것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도 언제든지 협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줬던 게 그동안의 이철우 지사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은 대단히 부적절한 그 발언과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분 역시 내년 선거를 매우 의식하면서 정치적인 발언을 수위를 높여가면서 자기 지지 기반을 확보하려고 하는 매우 의도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걱정이 되는 건 10월 달에 에이펙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가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에이펙 정상들이 대한민국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국을 혐오하는 발언들이 난무하고 있는 그 집회에 가서 그 집회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연설을 하는 이철우 지사가 어떻게 시진핑 주석을 대한민국이 열고 있는 에이펙에 와주십시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이철우 지사는 해야 할 일은 10월 달에 있는 에이펙 행사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이거에 집중을 해야 할 테인데 정치적인 발언으로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이런 행보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